그 나이에 뭘 더 바래요? 그냥 조용히 계세요, 제발. 말끝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서유진은 식탁 위에 국그릇을 툭 밀어버렸습니다. 국물이 튀며 상 위에 흘렀고 정성껏 삶은 시래기가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정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조심스레 국물 자국을 닦으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손등 위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검버섯이 올라온 그 피부엔 오래된 상처 하나가 갈라져 피가 배어나고 있었죠. 마치 오늘의 상처만이 아닌 수십 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처럼.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2세의 이정임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오래된 빌라촌. 명절 아침 바깥은 초봄 기운이 들어선 듯 따뜻했지만 그 집 안은 얼음보다 더 싸늘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조차 이 집의 냉기를 녹이지 못했어요. 이정임은 새벽부터 일어나 딸이 좋아한다던 묵은지찜을 해놓고 시래기 된장국을 끓였으며 시장 5군데를 돌며 어렵게 구한 방어회를 곱게 썰어놨습니다. 허리가 아파 몇 번이나 쉬어가며 그래도 얼굴엔 미소를 머금은 채 준비했던 명절상이었어요. 그런데 딸 서유진은 현관문 열자마자 한숨부터 쉬더니 자신의 코트를 거실 소파 위로 휙 던져버렸습니다. 마치 여긴 휴식처가 아니라 불청객의 집이라는 듯이요. 코트가 소파에 떨어지는 소리가 정임의 가슴에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냄새 여기서 사람 살아요? 에이 진짜, 고기 비린내에 된장 냄새까지, 어우, 미친다 정말. 말 한마디 없이 부엌에서 국을 데우던 정임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주름진 눈꺼풀 아래로 70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저 아이가 어릴 땐 저 된장국에 밥 비벼 먹고 코 밑에 묻혀가며 웃었는데, 하지만 그때 서유진의 다음 말은 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제발 나 데려간 얘기 그만 좀 하세요. 그거 솔직히 듣기 민망해요. 무슨 드라마 찍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없었으면 내가 못 살았을 것처럼 얘기하는 거 좀 역겨워요. 그 말에 정임의 손이 멈췄습니다. 마치 시간이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요. 역겨워요라는 단어가 정임의 귓가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친 딸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평생을 지탱해온 무언가를 무너뜨리는 것 같았어요. 국자를 들고 있던 손끝에서 묽은 국물이 찔끔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웃으려 했습니다. 눈가는 떨렸고 입꼬리는 비틀렸지만 그녀는 참았죠.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평생을 참아왔던 것처럼. 그래도 난 너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이 끝나자 서유진은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키웠어요? 그건 엄마 입장이고요. 난 그냥 엄마한테 이용당했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이런 집구석에서 엄마 방식대로 숨 막히게 컸죠. 내가 여길 왜 오겠어요? 그냥 의무감. 그 순간 정임은 등을 돌렸습니다. 무너지는 마음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평생 해온 것처럼 자신의 눈물은 자신만 보는 법을 터득한 사람처럼. 거실 한켠 낡은 화병에 꽂아두었던 국화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마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정임의 영혼을 반영하는 듯이 시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앞에 서서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긴 세월 동안 모진 바람에 굳어버린 손등으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 속삭임은 마치 30년의 세월이 한 번에 무너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녀의 작은 목소리에는 평생의 의문과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서 조용히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던 사위는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한쪽에 앉아 있던 손주는 이어폰을 낀 채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냉대를 보며 자란 12살 아이는 할머니의 눈물을 보지 않기 위해 이어폰 볼륨을 최대로 올렸어요. 그렇게 무관심은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홀로 그 집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도 무인도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고독감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미안해, 내가 불편하게 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생 사과만 해온 사람처럼 익숙했습니다. 딸을 키우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지우고 그 딸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역설을 깨닫지 못한 채 그 말 한마디 남긴 채 정임은 주방으로 돌아가 시래기국 솥을 닫았습니다. 그 뚜껑 소리는 마치 마지막 희망 하나를 덮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정임은 그날 밤 아무도 없는 안방 구석에 앉아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꺼내든 건 작은 철제 필통 하나. 그 안엔 수채화붓 한 자루와 오래된 스케치북 한 권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붓털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스케치북은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마치 정임의 꿈처럼 오래도록 묻혀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유진이 6살 땐가 엄마랑 같이 그렸지. 동물농장. 그려달라고 얼마나 졸랐는데 정임의 손끝이 스케치북에 구겨진 모서리를 조심스레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끝에는 수십 년의 가사 노동과 고된 일들이 남긴 굳은 살들이 말없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72세의 이정임은 사실 미술 선생이었습니다. 대학을 나오진 않았지만 남양주시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가르쳤고 아이들을 위해 직접 연필을 깎고 붓을 손질하며 살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난 그림들은 마을에서 작은 명성을 얻었고 언젠가는 자신의 작은 전시회를 열겠다는 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 남편이 쓰러지고 서유진을 혼자 키워야 했던 그해 가을부터 멈췄습니다. 붓을 쥐던 손은 도시락을 만들고 빨래를 하고 공장에서 기계를 다루는 손으로 변했습니다. 예술가의 손이 노동자의 손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정임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엄마, 배고파. 그날 밤. 겨우 3살이던 유진이의 앙상한 목소리에 정임은 붓을 내려놓고 도시락 반찬 가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 그때부터 그녀의 손은 붓이 아닌 칼을 쥐는데 익숙해져 갔습니다. 색을 섞던 손가락은 매운 고추를 다듬고 뜨거운 기름에 데이는 일에 무뎌져 갔어요. 손가락이 불에 댄 날도, 추운 겨울 얼음 깨며 설거지하던 날도, 등에 천이 다 해져가던 허름한 앞치마를 입고도 그녀는 매일같이 웃으려 애썼습니다. 살점이 찢어지는 통증보다 더 아팠던 건 유진이 혼자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유진아, 오늘은 계란 장조림이다. 너 좋아하지? 딸의 웃음이 유일한 삶의 보상이었거든요. 도시락 반찬 가게에서 쉬는 시간마다 꺼내보던 딸의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 유진이의 웃음은 정임의 손등에 밴 김치 냄새와 튀김 기름 자국을 모두 지워주는 마법 같았습니다. 아이의 생일마다 정임은 직접 케이크를 굽고 카드를 만들고 자판기 커피 하나도 아껴가며 딸을 키웠습니다. 그 모든 고단함 속에서도 그림을 그리던 손의 기억은 남아있어 아이에게 줄 카드 하나하나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과 나비를 그려 넣었죠. 그 시절엔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따뜻한 엄마였고 유진의 교복 단추 하나, 학원 가방끈 하나에도 눈길을 3번은 더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유진이가 창피하지 않게라는 한마디가 정임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었어요. 정임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매년 생일마다 손편지를 쓰고 유진이 좋아하던 반찬을 만들어 서울까지 보냈지만 딸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가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그날 내가 집에 있었더라면 지금 이 아이의 눈빛은 조금 달라졌을까? 알지 못한 죄가 더 깊이 가슴을 후벼 팠고 정임은 매번 그날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오래된 스케치북을 꺼내 들었죠. 그 속엔 딸을 위해 포기한 삶의 흔적들이 빽빽이 들어 있었고, 그리고도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진아, 넌 내 전부였어. 내가 웃을 때면 내 온몸의 상처가 다 아물었단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니? 정임은 스케치북을 넘기며 지나간 세월을 더듬었습니다. 그 페이지마다 딸에게 준 사랑과 그리고 미처 다 주지 못했던 사과의 무게가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말라버린 주름 사이로 천천히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금의 윤지는 그 시절 엄마 품을 파고들며 엄마 없어지면 안 돼 하던 아이가 맞기는 한 걸까요? 그러나 그 아이는 때로는 아주 가끔 정임의 가슴을 찢어놓고는 또다시 말없이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이 대학교 졸업식 날이었어요. 흰 셔츠에 단정히 묶은 머리, 또렷한 눈망울로 정임 옆에 서더니 사진을 찍으며 살짝 눈물을 글썽였죠. 엄마 덕분이에요. 진짜 엄마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그 말에 정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죠. 그 순간만큼은 지난 20년의 모든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거면 됐다. 너만 잘 살면 나야 아무것도 없어도 돼. 하지만 그 아이가 이제는 역겹다. 답답하다고 말하며 자신의 정성을 밟아버리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완성하지 못한 그림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유진이와 정임이 함께 서 있는 모습. 딸의 얼굴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지만 정임 자신의 얼굴은 희미한 연필선만 남아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존재를 지워가며 딸만 선명하게 그려온 인생처럼. 내가 뭘 그렇게 틀리게 키웠던 걸까? 정임은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고 오래된 스케치북 첫 장에 그려진 작은 강아지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밑에는 유진이 삐뚤빼뚤하게 썼던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 엄마는 그림도 잘 그리고 밥도 잘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내 편이에요. 정임은 한참 동안 그 글씨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스케치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 이제 다시 듣긴 어렵겠지. 그 작은 속삭임에는 72해를 살아온 여자의 모든 체념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또 하나의 주름이 깊게 파였습니다. 고요한 방 안,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그녀는 마치 오래된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임의 손가락이 스케치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마치 스스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처럼요. 그리고 오래된 붓을 꺼내 물에 적셨습니다. 붓털이 서서히 부드러워지며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을 그녀는 고요히 지켜보았습니다. 어휴, 이 냄새 뭐예요? 서유진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밤새 고아둔 소갈비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 있었거든요. 이정임은 급히 앞치마를 풀며 반갑게 맞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번지는 미소는 딸을 보는 순간의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오늘 너 온다길래 갈비찜 했지. 너 어릴 때 좋아했잖아. 뼈까지 쪽쪽 빨아먹던 거 기억 안 나? 그 목소리에는 과거의 따뜻한 기억이 묻어났지만 유진은 입을 막고 말했죠. 엄마, 요즘 누가 이런 거 먹어요. 냄새가 얼마나 밴 건지 몰라요? 옷 다 버릴 뻔했네. 진짜. 그 말과 함께 유진이 어깨를 으쓱하는 모습을 보며
정임의 가슴 한 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작은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정임은 손에 들고 있던 주걱을 식탁에 조용히 내려놨습니다. 주방 바닥으로 갈비 양념 한 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 자국이 천천히 번져가는 걸 한참 바라봤죠. 마치 자신의 희망이 퍼져나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줄 알고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어요. 72세의 노인이 5살 아이처럼 쪼그라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그런 옛날 음식이 요즘 어디서 먹어요? 이래서 내가 집에 오기 싫은 거예요. 딸의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베었습니다. 집에 오기 싫어. 그 한마디가 정임의 귓가를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30해를 넘게 다듬고 지키고 따뜻하게 품어온 이 집이 딸에겐 그저 숨막히고 벗어나고 싶은 불편한 공간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가슴 한가운데를 꾹 눌러왔습니다. 정임은 애써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입꼬리에만 걸렸고 눈빛은 이미 젖어 있었죠. 그녀의 손은 앞치마 자락을 조용히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천 한 장이 무너지는 자신을 간신히 붙잡아주는 마지막 끈인 것처럼요. 그럼 뭐라도 시켜줄까? 너 먹고 싶은 거 됐어요. 그냥 조용히 좀 해요. 엄마 목소리 들으면 더 피곤해요. 그 말에 정임의 목소리는 허공에 멈춰 섰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피곤하다. 평생 그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고 응원해주고 위로해 주었는데 이제는 그 소리조차 딸에게 짐이 되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어요. 거실 공기조차 얼어붙었습니다. 식탁에 있던 손자 지우가 수저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고 옆에서 스마트폰을 보던 유진의 남편은 침묵한 채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정임을 향한 무언의 동조가 숨겨져 있었어요. 정임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걸어가 싱크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등을 보인 채 손등으로 슬쩍 닦아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에 가려 그녀의 흐느낌은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그때 유진의 말이 그 침묵을 또 깨트렸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요. 나는 엄마랑 있으면 좀 창피해요. 그 말은 정임의 숨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창피해요라는 단어가 모진 겨울바람처럼 그녀를 핥히고 지나갔어요. 평생 딸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어머니에게 딸이 자신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말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내 친구들 다 자기 엄마들하고 차 마시고 갤러리도 가고 그러는데 나는 매번 이런 덥고 눅눅한 집에서 김치 냄새 배인 소리 듣는 게 싫어요. 유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임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갤러리라는 말이 그녀의 귀에 울렸어요. 한때 그녀도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었는데 그 꿈을 포기한 이유가 바로 이 딸 때문이었다는 아이러니가 가슴을 쓰라리게 했습니다. 이정임의 입술이 달달 떨렸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왔고 그 김은 천천히 허공에 사라졌습니다. 마치 정임의 꿈처럼 그녀의 자존감처럼. 창피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정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소리처럼. 엄마, 제발. 요즘 시대엔요. 부모님도 품위가 있어야 해요. 맨날 냄새 나는 집에서 끈적한 손으로 반찬 나르고 그게 난 싫어요. 정말. 순간 정임은 마치 고막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의 손으로 귀를 틀어 막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평생 딸을 위해 단장하고 예쁘게 꾸미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려 애썼던 손. 그 끈적한 손이라는 표현에 그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창피하다고. 그럼
내가 그동안 해준 건 뭐였니? 정임의 목소리에는 평생의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을 위해 살아온 인생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진 것 같은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유진은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핸드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존재가 공기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 모습에 정임은 입술을 꾹 다문 채 조용히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리는 떨렸지만 그래도 서야 했습니다. 평생 그래왔듯이 손에 남은 갈비찜 냄새가 문득 미치도록 구렸습니다. 딸이 싫다 했던 그 냄새. 자신은 그 냄새 하나로 수십 년을 견뎠는데 밤새 끓인 갈비찜 냄새. 그것은 사랑이었는데 이제는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 순간 조용히 방문 앞에 있던 손자 지후가 말했어요. 할머니, 갈비찜 맛있어요. 저는 좋아요. 12살 아이의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말은 정임의 얼어붙은 가슴을 뜨겁게 데웠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그녀의 영혼에 다시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 말에 정임은 그제야 꾹 눌러왔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끝없이 흘러내렸어요. 무너지듯 부엌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정임은 아무도 없는 허공을 바라보며 흐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울음이 아니라 평생 참아온 모든 아픔의 폭발이었어요. 이게 사람이 할 소리냐?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냐? 그 소리를 들은 유진은 잠시 멈칫했지만 결국 그 말 위에 냉소를 덧붙였죠. 그러니까 내가 엄마랑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구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평생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온 어머니에게 감정적이라는 말은 또 하나의 칼날이었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처음으로 드러낸 순간조차 거부당하는 아픔에 정임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어요. 이정임은 그 자리에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심장이 두들겨 맞는 듯이 아팠지만 도리어 웃고 싶어졌습니다. 인생의 모든 희생과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듯한 허무함이 그녀를 감쌌어요. 그래, 이제야 알겠다. 넌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모습이 부끄러웠던 거구나. 그 말을 내뱉으며 정임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평생 머금고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는 듯한 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정임은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가슴속은 전쟁 같았어요. 딸의 창피하다는 말이 뇌를 파고들듯 맴돌았고 냄새 난다는 말이 손끝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손끝은 평생 딸을 위해 움직였던 손이었는데 이제는 그 손이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현실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어요. 70년을 살아오며 밤새 뒤척인 적이 많았지만 오늘 밤처럼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의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새벽 3시를 가리켰을 때 그녀는 이불을 걷어내고 조용히 일어났어요.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 불을 켰습니다. 불빛이 그녀의 지친 얼굴을 비추었지만 그 눈빛은 이전과 달랐어요. 찬장 위에 오래도록 묵혀뒀던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의자 위에 올라서서 팔을 뻗는 모습은 위태로웠지만 그 상자를 꼭 내려야 한다는 의지만은 확고했어요. 먼지가 앉은 상자 안엔 30년 전 그 시절 그녀의 젊은 날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죠. 손끝으로 먼지를 조심스레 털어내자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 전통올레 복식보존공로상 이정임, 한국수공예연합회 우수 지도자 인증서, 그리고 경기도 문화센터 미술 강사, 임명서, 누렇게 변한 종이 위에 적힌 그녀의 이름은 시간의 무게를 견디며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과거 전통 매듭을 응용한 공예와
민화 수채화 수업으로 문화센터에서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가르쳤고 한복 놀이개와 혼례 복식 장식까지 손수 제작하며 전통을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위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20대의 이정임이 화려한 놀이개와 한복 매듭을 매만지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작품을 소개하던 장면. 사진 속 그녀의 눈은 자신감으로 가득했고 손끝에서 피어나는 매듭은 마치 꽃처럼 정교하고 생생했습니다. 내 손이 만든 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지. 사람의 마음을 엮는 거였어. 그녀는 조용히 입꼬리를 올리며 상자 안에 옛 도구들을 하나둘 꺼내 들었습니다.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미처 가물가물해졌던 기억이 사진 한 장으로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그녀는 한국 전통 매듭 전문가로 해외 박람회까지 다니며 기술을 알리던 사람이었죠. 일본, 미국, 심지어 유럽까지.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난 매듭 예술은 세계인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서 엄마가 먼저 희생해야 아이가 편하다는 시댁말의 손끝에 묻은 매듭실을 놓고 부엌칼을 쥐었습니다. 예술가의 손이 주부의 손으로 바뀌는 순간 그녀는 한숨도 쉬지 않았어요.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 여겼으니까요. 그땐 잘했다고 생각했지. 딸만은 배고프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정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을 위한 희생은 당연했지만 그 희생이 이렇게 무가치하게 여겨질 줄은 몰랐어요. 손끝으로 상장 가장자리를 쓰다듬던 그때 문득 창밖에서 자동차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의 고요를 깨는 그 소리에 정임은 흠칫 놀랐어요. 서둘러 발코니 커튼을 젖히고 내다봤어요. 서유진이 아침도 먹지 않은 채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짐을 끌고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서둘러 떠나는 모습은 마치 이곳에서 도망치듯 보였어요. 정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인사도 없이 떠나는 딸을 보며 그녀는 용기를 내어 아파트 복도로 나갔어요. 슬리퍼도 신지 않은 맨발로 가운데 단추만 허겁지겁 채운 채. 그녀는 마지막이라는 듯 현관에 서서 유진에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래도 꾹 참고 말했습니다. 유진아, 그냥 가지만 말고 한마디 해줄 순 없니?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런 말 하나는 차 트렁크에 마지막 짐을 싣던 유진이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표정을 굳히며 남편에게 작게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정임은 그 순간에도 딸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단 한마디, 단 한 번의 눈맞춤이라도. 그러나 유진은 뒤도 안 돌고 말했습니다. 차 문을 열며 차가운 목소리로. 엄마, 이래서 내가 오기 싫다니까. 피곤하게 하지 마요. 알아서 잘 지내시고 연락 마세요. 그 말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정임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연락 마세요. 그것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했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이 이제는 자신과의 연결고리마저 끊으려 한다는 현실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덜컥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그 문 소리에 정임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그녀는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아침 햇살이 막 비치기 시작한 복도에서 72세의 여인은 어린아이처럼 웅크린 채 흐느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미웠냐? 내가 그렇게 너한테 쓸모없는 존재였냐?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오래된 항아리가 깨지듯 오랫동안 억눌러온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울고 또 울었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눈물이 마르자 다시 한숨이 나오고 그 한숨 끝에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이제는 더는 안 참아야겠다. 그 말에는 평생 처음 느껴보는 결단의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에게 버림받은 슬픔과 함께 자신을 되찾아야 한다는 의지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얼굴, 주름진 볼살, 갈라진 입술 그 안에서도 똑바로 자기 눈을 바라봤습니다. 긴 세월 동안 자신의 눈을 마주한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늘 딸을 바라보느라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조차 없었어요. 이정임, 너는 딸을 위해 너무 오래 살았다.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야 해.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침묵하다가 처음으로 말문을 연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그날 오후 그녀는 머리를 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래된 핸드백을 꺼내 먼지를 털고 구겨진 상장들을 조심스레 넣었어요. 그리고 동네 주민센터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확고했어요. 주민센터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젊은 공무원들이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엔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노인이었지만 오늘의 이정임은 달랐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다가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여기 수공예 강좌 같은 거 강사 자리 있나요? 젊은 여자 공무원은 놀라며 되물었어요.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어르신이 직접 강사요? 혹시 이력 있으세요? 그 말에 정임은 주머니에서 접어둔 상장을 꺼냈습니다.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밴 낡은 종이들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가치는 변함없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도 함께 내밀며 말했죠. 젊을 때 이 손으로 매듭을 엮어 대한민국 대표로 나간 사람이에요. 이 손 아직 살아 있어요. 정임의 두 손을 내밀며 한 말이었습니다. 그 손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한때 예술을 빚어내던 그 손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어요. 마치 긴 겨울을 지나 다시 봄을 맞이하는 나무처럼. 이정임이 문화센터에서 전통 매듭 강의를 시작한 지 3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어설펐던 손짓들이 이제는 익숙하게 매듭실을 다루고 젊은 수강생들의 손길도 하나하나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끼며 정임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듯 했어요. 선생님, 저 이거 집에서 연습해 봤어요. 어때요? 23 여학생이 조심스레 내민 매듭 작품을 보며 정임은 눈가에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 작품에서 학생의 정성과 노력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와, 이게 그때보다 훨씬 예뻐졌네. 손이 부드러워졌어. 정임은 웃으며 말했어요. 예전에는 딸에게만 쏟던 칭찬과 애정을 이제는 제자들에게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함께 치유되고 있었어요. 이제 그녀는 매주 월요일마다 문화센터로 출근하고 주말엔 아이들을 위한 체험 수업도 열고 있었습니다. 걸음이 조금 느려도 등이 다소 굽어도 그녀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밝아졌어요. 작은 매듭 하나하나가 그녀의 자존감을 다시 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그녀를 TV, 지역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발견했죠. 지역 문화 재발견이라는 테마로 방송을 준비하던 PD가 우연히 정임의 수업을 들은 것이 계기였습니다. 할머니, 젊을 때 무슨 사연이 있으신지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처음엔 손사래를 치던 정임이었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십 년간 목소리를 내지 않던 그녀가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카메라 앞에 선정임은 처음엔 긴장했지만 점차 자신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그녀는 방송에서 말했습니다. 전통 매듭을 배우기 위해 부산에서 서울까지 열차를 타고 다녔던 이야기, 손끝에서 문화가 흘러나온다고 믿던 시절,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엄마가 되었던 인생. 마지막으로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 손끝을 다시 보게 되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주름진 얼굴 위로 20대의 정임이 겹쳐 보이는 듯 했어요. 한 여인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그 한마디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송은 생각보다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지역 행사 초청이 줄을 이었어요. 동네 어르신들은 그녀를 만나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인사했고 젊은 세대들은 그녀의 강좌를 찾아 전통의 아름다움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 무렵 어느 저녁 무렵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임은 의아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목소리에 정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엄마, 나 유진이야. 그 방송 봤어.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석 달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딸이었어요. 짧은 침묵 끝에 들려온 목소리. 서유진은 울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 왜 그랬을까? 엄마 그렇게 대했던 날 차 안에서 아들한테 외할머니 냄새난다 했던 말 아직도 귀에 맴돌아. 그 말을 듣는 정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분노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화해의 눈물이었습니다. 정임은 가만히 눈을 감고 그 눈물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방송을 통해 어머니의 삶을 처음으로 제대로 본 딸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엄마 미안해. 진짜 너무 미안해요. 떨리는 목소리 뒤로 정임은 오랜 시간 기다려온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언제든 찾아와도 좋아. 며칠 뒤 서유진은 아이 손을 잡고 찾아왔습니다. 유진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마치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거실 문 앞에 선 유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12살 아들 앞에서, 엄마 앞에서 그녀는 머리를 숙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 엄마 딸 될 수 있을까? 그 말에 정임의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벽이 무너졌습니다. 평생을 쌓아온 인내와 희생이 이제야 비로소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정임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무릎을 꿇고 있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포옹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용서와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 딸은 원래 어디 안 가는 거다. 기다리면 꼭 돌아오니까. 그 말을 듣자 유진은 더욱 흐느꼈습니다. 어머니의 품속에서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안식을 다시 발견한 듯했어요. 옆에 서 있던 손자 지우가 어색하게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세대가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모녀가 함께 밥을 지었습니다. 냄비엔 다시 도루묵 조림이 끓고 있었어요. 익숙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진이 냄새를 맡으며 흐느끼듯 말했어요. 이 냄새 어릴 땐 진짜 좋았는데 왜 그렇게 싫다고 했을까? 정임은 조용히 웃었어요. 그 웃음에는 삶의 깊은 지혜가 묻어났습니다. 다 지나야 알게 되는 게 있단다. 지나야 깨닫게 되는 게 딸이 도마 위에서 물을 썰고 어머니가 간장을 넣고 손자가 젓가락으로 조심스레 맛을 보는 모습.
그 평범한 일상이 정임에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문화센터에서 보내온 작은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손자 지우가 우편함에서 꺼내 할머니에게 건넸어요. 이정임 선생님, 올해 전통문화대전에서 작품상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선생님의 손끝이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엮었습니다. 정임은 그 편지를 읽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받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증명서 같았어요. 그녀는 그 편지를 손에 쥔 채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겨울이 끝나고 마당 가장자리에 얼었던 복수초가 노랗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추위를 견디고 피어난 작은 꽃처럼 그녀의 인생도 이제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정임은 다시 한 번 시를 꿰었어요. 침대 머리맡에 두었던 작은 매듭틀을 꺼내 밤늦게까지 매듭 하나 또 하나를 정성껏 엮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손끝은 아직 누군가의 마음을 이어줄 수 있다. 그 말을 중얼거리는 정임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긴 겨울을 지나 마침내 찾아온 봄날처럼 그녀의 인생은 늦게라도 다시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희망을 모두 품은 채 72세 이정임은 오늘도 한 올 한 올 인생의 매듭을 엮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참 묘합니다. 가장 소중했던 것을 눈앞에 두고도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때로는 너무 늦은 순간에야 비로소 눈물로 진실을 알아차리게 하지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용서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사랑에는 표현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엄마이자 누군가의 딸이었던 이정임의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듣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어루만졌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여전히 쓸모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하루를 밝힐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